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법 계속 이어가는데 576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부조직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정부조직법, 네, 좀 큰 법이죠. 네, 법이 좀 커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조직론에서 제일 큰 법은 이제 정부조직법, 인사행정론에서 제일 큰 법은 국가공무원법, 재무행정론의 제일 큰 법은 이제 또 이제 국가재정법이 있겠죠. 그리고 맨 끝에 가서 지방행정론에서 제일 큰 법은 지방자치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나가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정부조직법에서 18부 5처 17청 2원 사실 6위원회 따져보면 이렇더라라고 했는데 틀립니다. 이거 지금은. 왜냐면은 그게 이제 청이 18청으로 이제 하나 늘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우리 보건복지부의 개편이 좀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를 복수차관제로 이렇게 또 바꿨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켰기 때문에 그 지점이 하나가 조금 이제 변화가 있었고요. 국가인권위원회도 이 정부조직법상에 그려주지만 비소속 독립기관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청 중에서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과 새만금 개발청 그랬을 때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제 중앙행정기관으로 속한다 안 속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 것은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제 중앙행정기관이다 그랬을 때는 어때요? 여기요, 중앙행정기관이다 그러면 뭘 중앙행정기관이라 그러냐? 이제 나올 거예요, 법에. 다 이제 이게 보면 부, 처, 청을 얘기하고요. 그에 플러스 알파. 이거는 뭐냐면 각 이제 개별법이나 이런 데에서 여기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으면 그게 중앙행정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청은 기본적으로 중앙행정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새만금 개발청이나 아니면은 또 이제 그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이렇게 이제 됐을 때는 세종시 개발 그리고 또 이제 새만금 개발 이런 거와 관련돼서 한시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것이고 기능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중앙행정기관으로 넣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받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제 2조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채워 넣으실 거를 이렇게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부처 청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부처 청으로 한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땡땡 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 차장, 실장,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라고 봐야 되죠? 이거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지금 있잖아요. 여기 뭐 우리 각 부다 그러면 장관이 있을 거 아니야. 장관이 있고 차관 내지는 뭐 이제 차장이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뭐 부면은 차관이에요. 기본적으로. 알겠죠? 기관에 따라 차장이라는 직함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실장이 있지 않습니까? 실장? 그죠? 실장이 있고 국장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이 있고 이제 과장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무관이라고 하죠. 주무관. 이제 실무 업무 담당하는 사람들 다 묶어갖고 이제 우리가 주무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전에는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주사행정이라는 말도 쓰고 그랬었어요. 주사행정. 주사행정이라는 게 뭐냐면 주무관이 보면은 이제 어때요? 6급 주사, 7급 6급 주사 맞지? 7급 주사보, 그리고 8급이 서기, 9급이 서기보 이렇게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직무 등급이라고 하는 거죠. 직무 등급으로 나눌 때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급을 얘기할 때는 그건 계급이고, 그 다음에 뒤에 그 명칭 붙이는 것들은 이제 직위분류제에 따라서 직무 등급을 나누는 것인데, 그 직무 등급을 이제 6급부터 그렇게 부릅니다만은 그 실무자급에서 가장 이제 실무자들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리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주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간부로 넘어가기 직전 단계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이제 그래서 고 실무진들이 행정을 이끌어 가면은 그걸 우리가 이제 주사행정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요즘에는 이제 주무관이라는 표현으로 다 이제 통합해서 쓴다. 그러니까 너무 수직적으로 이렇게 탁탁탁 나눠지는 것들을 점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완화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완화하려고 하고, 뭐, 기사를 봤더니 뭐, 국회의원 중에서도, 이제 뭐, 젊은 국회의원들은 뭐, 그런 것도 한대요. 의원님 이렇게 부르는 것도 하지 말라고. 같이 같은 방에서 저 보좌관도 있고 비서관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서로 그냥, 이름 넣어가지고, 누구누구님, 이렇게 이제 부른다는 이런 분위기 뭔지 알잖아요. 그죠? 그런 게, 이 행정부 내에도 좀 이제 들어와서 주무관이라는 이런 이제 명칭으로 그냥 다 통합해서 부르고 그럽니다. 근데 아무튼 요게 이제 어떻게 돼요? 요게 요렇게 쭉 수직적으로 이렇게 생겨먹은 것을 우리가 이제 개선이라고 한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 얘기겠죠. 자, 그래가지고 요걸 이제 개선은 참 그리고 다른 말로는 뭐라 그래요? 보, 조, 기, 관 이러는 거죠. 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장관이 이 행정기관 그 자체예요. 예,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요거에 대한 보조기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죠. 자, 이제 그런 얘기가 여기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보좌기관에 대한 얘기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차관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 담당관 같은 이런 사람들을 이제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좌기관이 옆쪽에서 이제 찔러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옆쪽에서는 이제 여기에 차관보, 담당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옆에서 이렇게 그 서포트 해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이제 막료라고 불렀고 이 막료를 이제 여기서 보좌기관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겠죠. 맞아요? 네, 이런 이제 구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에는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그랬는데 지방행정기관이면 이제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고 우리가 이제 지칭하면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소속기관으로서 어떻게 해요? 소속기관으로서 두 가지가 있죠. 부속기관하고 그 다음에 특별지방행정기관. 맨날 이렇게 제가 그려드렸었어요. 그죠? 특별지방행정기관. 이렇게 됐잖아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런 이제 구조여서 여기 이제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지역의 실무 역할을 담당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요 제 3조 좀 채워 넣으시고 제 4조에 이제 가보시면은 그게 이제 부속기관입니다. 시험연구기관, 교육훈련기관, 문화기관, 의료기관, 제조기관, 자문기관 같은 것들을 둘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나가 보시면은 합의제 행정기관에 설치를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별개로 여기에 이제 위원회 같은 것들을 또 이제 둘 수가 있는 거겠죠. 그죠? 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질 수 있겠다. 위원회는 이제 요것도 여기서 이제 막료적인 역할을 또 담당하기도 합니다. 그죠? 막료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고 아예 부처청급으로 위원회가 들어가기도 해요. 위원회가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막료적인 위원회가 이렇게 옆에서 서포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플러스 알파 여기에 이제 주로 위원회 같은 게 들어오는 거죠, 그죠? 네, 요 플러스 알파가 이제 위원회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조직부에 나오는 방송통신위원회, 뭐 공정위원회, 금융위원회 그리고 이제 뭐 저 뭐예요?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도 있고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국민권익위원회가 있잖아요. 뭐 이런 데들이 전부 다 부처청 이름은 아니고 위원회 이름이지만은 얘네들이 이제 중앙행정기관으로 취급되는 애들이에요. 알겠죠? 중앙행정기관으로 취급되는 애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위원회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는데 그게 이제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방금 전에 이제 여기 부처청급으로 이렇게 해서 플러스 알파 중앙행정기관으로 그 자체로 취급되는 애들이 행정위원회인 거죠. 얘네가 행정위원회. 그렇지 않은 애들 저 옆에 붙어 있는 애들은 그냥 이제 막료적 위원회 성격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에요. 근데 흥미로운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앞에서 공부했을 때, 저 규제개혁위원회 같은 데 있잖아요. 그죠? 규제개혁위원회 이거는, 어떤 성격이냐면 얘는 행정위원회 성격이 있어요. 규제개혁위원회는 거기서 결정한 게 강제력을 가져버려요. 그냥. 그렇잖아요. 그런 거는 행정위원회 성격이다. 그러니까 정부 조직 때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은 행정위원회 성격이다라고 봐야 돼요. 그 자체를 중앙행정기관이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래도 그런 애들은 또 이제 행정위원회 성격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우리 업무평가위원회 있잖아요. 정부 업무평가위원회. 요거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자문위원회 성격이 강합니다. 그죠? 정부 업무평가라는데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방향 뭐 옳지 않냐. 이렇게 이제 조언해 주는 정도의 레벨에 머무릅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나눠서 보실 수가 있어요. 위원회 좀 복잡합니다만. 그렇게 이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 대통령을 말하는 거겠죠. 대통령의 행정 감독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무회의 있고, 그 국무회의는요, 그 심의기구라고 하는 것을 꼭 좀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이 국무회의의 의장을 대통령이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도 이것도 이제 막료 그룹이죠. 그죠? 막료 그룹으로 이제 비서실을 두고 있다라고 봐두시고,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국가정보원 뭐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국무총리 행정감독권이 제18조에 나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부총리,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비서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보훈처가 나와 있는데, 국가보훈처에는 거기 처장과 차장을 정무직으로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처장과 차장을 정무직으로 한다. 그런데 이제 그 얘기는 뭐냐? 둘 다 정무직이냐? 아까 이제 차장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차장 얘기했는데 여기 이제 처장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처장인데 처장은 2급 아니면 2급이에요. 그런데 이제 차장이 그 바로 밑에 급이고, 그렇기 때문에 처들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처가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법제처, 그 다음에 인사혁신처, 그리고 또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또 하나가 이제 바로 국가보훈처입니다. 그런데 이 처장들은 다 정무직이에요. 정무직인데요. 그런데 이제 차장은 정무직인 경우가, 그 처의 차장이 정무직인 경우가 뭐만 그래요? 이 중에 4개 중에 국가보훈처만 그래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처장을 하나 더 위로 올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국가보훈처장은 장관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처가 있어, 하나. 뭐가 있냐면 대통령 경호처.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죠? 대통령 경호처. 그래서 5처예요, 5처. 근데 대통령 경호처도 차관급이에요. 네, 처장이. 그래서 여기다 빈칸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국가보훈처만 여기가 이제 장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여기 이제 정무직으로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인사혁신처 나왔고, 법제처 나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있죠. 그죠? 이번에 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한 발령이 났더라고요. 그죠? 처장 임명이 있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면은 차관급이잖아요. 차관급인데, 이제, 독자적인 어떤 중앙행정기관을 이제 이끄는 그 성격은 이제 있죠. 그래서 보니까 그분 이력을 봤더니, 공무원으로 쭉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실장을 막 두루 거치고, 보건복지부에서. 근데 보건복지부 1차관까지 지금 하다가, 그러다가, 여기 이제, 처장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이렇게 옮겨간 케이스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 사람 급은 바뀐 건 없어요. 급은 있잖아요. 그죠? 차관을 하다가 일로 이제 처장으로 갔기 때문에 급은 바뀐 게 없는데, 그런데 이제 독립적인 어떤 그 성격, 독립이란 말 함부로 쓰면 안 되지만은, 아무튼 이제 업무에서 독자적으로 이제 자기가 거기 원탑이 된 거지,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갖고 중앙행정기관, 별도의 중앙행정기관의 수장이 됐다. 뭐 그런 정도의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레벨로는 그냥 차관급 유지가 된 이런 케이스입니다. 어제 있었던 기사인데, 오늘 촬영하는 날 바로 직전 날 어제 있었던 기사인데, 이제 그런 거 보시면은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이제 이런 기사는 들어가가지고 뭐 쓰잘데기 없는 거, 뭐 흥민이가 골을 넣네 안 넣네 뭐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예? 그건 우리 삶을 별로 크게 바꾸진 않아. 기분은 좋을 수 있어. 그죠? 간단히만 그건 뭐 그냥 쓱 지나가시고, 이런 기사가 뜨면은 그런 거 좀 꼼꼼히 한번 읽어보면서, 맞아. 그렇지. 그렇구나. 요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실장이면은 그게 고위공무원단 가군이었겠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죠?
예, 그러면서 우리는 거기에 행간을 막 읽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자, 이제 그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 각 부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만은 거기 이제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에는 차관을 2명을 둔다. 원래 차관을 1명을 둔다고 위에 줄에 나와 있죠. 그런데 이제 차관이 2명 설치되는 복수차관제가 있는데 거기다 하나 더 찡겨 넣어야 돼요. 보건복지부를 챙겨 넣으셔야 돼. 보건복지부가 그 최근에 지금 복수차관제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요거 이제 만들 때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이 법이 개정이 됐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복수차관제를 하는 데가 5군데에서 6군데로 이제 바뀌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해서 지방행정의장을 지휘감독하고요. 기재부가 나왔습니다. 기재부 하는 일들 밑줄 그어져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청이 4개가 있거든요. 그거 뭐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조국관통 그래가지고 조달청,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이렇게 해가지고 4개가 있어요. 4개가 있고 그 중에서 있잖아요. 저 국세청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이기까지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교육부 있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있고요. 그리고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쭉 지나가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좀 우리한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빈칸들이 있을 텐데 행안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뭐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의 조직과 정원이에요. 조직과 정원. 인사행정도 원래는 여기서 담당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인사혁신 처가 생기면서 떨어져 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조직과 정원 여기 들어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전자정부 관련된 거랑 지방자치제도 이런 것들은 놓치지 말고 좀 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거기다 넣어놓은 겁니다. 알겠죠? 네, 그렇게 해서 빈칸 되어 있는 것들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땡땡 청을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치안에 관한 사무 관장을 위해서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땡땡청. 뭐 치안에 관한 거면 경찰청이겠죠, 그죠? 여기는 이제 행정안전이기 때문에 경찰청과 소방청 같은 것들을 두고 있습니다. 자, 문체부 나왔고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있고, 그 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이런 데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 밑에 그 특허청을 그 블랭크 해놓은 이유는 특허청 그럼 뭐가 떠오르는 게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뭐가 떠올라요? 특허청 그러면 떠올랐어요? 특허청이다 그랬을 때는 중앙책임운영기관. 이게 딱 떠올라야죠. 특허청은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거 그거밖에 더 있어요, 그죠? 중앙책임운영기관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책임운영기관인데 소속 책임운영기관보다 레벨 5 하나가 높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중앙행정기관, 독자적인 중앙행정기관의 한 가지인 청단위가 청단위가 그 책임운영기관이 될 수 있죠. 청은 원래 행정집행 기능을 담당하는 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것이 책임운영기관의 성격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거를 그 청단위로 책임운영기관이 되면 중앙책임운영기관이다 그러는데 이 청은 뭐라 그랬어요? 청은 바로 이제 청 중에 이제 책임운영기관이 되어 있는 것은 특허청만 유일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했던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특허청 그렇게 되고 맞습니까? 네, 그렇게 되고 특허청장 임기를 뭐 2년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소속 책임 운영 기관이나 중앙 책임 운영 기관이나 이런 데들의 이제 기관장은 뭐로 한다 그랬어요? 기관장은 말이에요. 요거를 갖다가 이제 기관장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것이 인정이 아니지 뭐 어떻게 보면 책임을 묻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따라가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이제 지나가 볼까요? 그렇게 되고 보건복지부가 조금 이제 좀 확장 개편됐고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뭐 이쪽이 있습니다. 자, 그 정도 하시고요. 넘어가 볼까요? 네. 넘어가 보시면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있고 그 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만 블랭크가 있는데 이거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 여기 이제 빈칸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보면은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건데요. 이거 넣는 이유는 뭐 이런 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법률이나 조례 같은 것들이 발효되는 것은 효력을 발하게 되는 것은 왜 그래요? 왜 그런데? 언제 그래요? 언제 그래? 요거는요,
원래 공포된 날로부터 20일 경과 후에 되는 거예요. 20일 경과, 그걸 기억해 놓으시라고요. 그러니까 공포된 날로부터 조례도 그렇고 법률도 그렇고 20일이 경과해야 반려가 되는데, 부칙에다 이렇게 따로 넣어놓고 있는 경우는 어때요? 부칙에다 따로 넣어놓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점을 따라가요. 따라가는데 보통은 뭐 부칙에다가 한참 뒤에 발효되는 것으로 하는 경우들은 꽤 많아요. 그 왜 그렇게 하냐면은 국민들이 이걸 알아야 된다, 법이 바뀌었다는 걸 충분히 인지해야 된다, 그럴 때에는 저 뒤에다가 뭐 날짜를 저 뒤에다가 박아 놓는데, 그런데 이제 이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취임한 케이스예요. 그렇죠. 보궐선거로 당선됐기 때문에 준비 기간 없이, 원래 그 대통령 당선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는 3월쯤 있을걸요? 3월로 예정돼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러고서 저거요. 그 준비 기간, 이제 당선자 신분으로 인수위원회를 만들어서, 인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그 이제 정부를 정부 활동을 준비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조직 개편 있잖아요. 예,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구성 정책의 일환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 틀에 맞게끔 이제 바꾸려고 한다고요. 대통령 당선자가. 그럴 때 법도 이 국가 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정부조직법 바꿔줘야 되고 말이야. 그 다음에 또 이제 그에 따라서 인사청문회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장관 자리가 뭐 없어지는 것도 있고 새로 생기는 것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거에 따라 가지고 법 개정하고 인사청문회 하고, 그러고 이제 장관들 임명하면서 같이 이제 출범해야 되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안 했죠. 그렇게 못 했지. 그 당선되자마자 이제 취임을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해 놓은 국무총리와 장관들과 같이 일을 시작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가지고 이제 인사청문회 지나고, 뭐 그러니까 법 개정 인사청문회 다 지난 다음에 이제 자신이 임명하고 싶은 사람들이 들어왔죠. 이런 식으로 이제 됐기 때문에 급하잖아요. 되게 급해가지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런 식으로 딱 또 정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이제 뭐 넣어줘야 되죠. 정보 공개를 해주는 이유는 알 권리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국정 운영의 투명성이다, 이렇게 이제 받으시면 됩니다. 투명성 확보한 목적으로 한다. 그 다음에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해서 관리하고 있는 이제 문서가 기본이죠. 근데 문서 말고도 이런 것도 다 듭니다. 그 밑에 있는 것들. 그렇게 되고, 공공기관, 여기서 이제 정보 공개를 해줘야 되는 공공기관에 국가기관 당연히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들어가고, 공공기관이 다 들어옵니다. 공공기관까지 다 들어온다, 이렇게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정보공개 원칙 그랬는데, 정보공개 원칙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해서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 적극적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을 여러분들이 블랭크만 보고는 채우기가 어렵지. 어려운데 연습하라는 거예요. 적극적. 이 중요한 포인트구나.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부 3.0 시대를 지나갔지 않습니까? 지나간 거라고 봐야죠. 박근혜 정부 때 정부 3.0을 이제 강조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제 공개에 임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 정보공개 청구권자 그랬는데 모든 국민이 들어가고요. 외국인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령으로 외국인의 범주,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주를 정하는데, 그와 관련된 시행령이 밑에 나와 있죠. 시행령이 나와 있는데, 이 누구냐? 국내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학술 연구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가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단체. 요 외국인에 대한 부분이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했죠. 많이 나왔던 부분이 갖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정보의 공표 그랬는데, 공공기관은 요 밑에 있는 1호, 2호, 3호 뭐 이런 데 나와 있는 것들을 정기적으로, 여기선 정기적으로 이제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행정정보 공개는 신청이 있을 때 그 신청인에게 공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죠. 그러나 이제 방금 전에 나와 있던 내용들은 이건 정기적으로 알아서 공개해라, 이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조의 2 공개 대상 정보의 이제 원문 공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보 공개 시스템을 이용해서 공개를 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전자적 방식 이런 것도 같이 활용한다는 것을 봐두시면 됩니다. 그러지만은 그 비공개 대상 정보가 있습니다. 거의 블랭크에 국가의 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같은 것들이 있죠. 네,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그럴 때는 또 이제 비공개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한편으로 이제 이거는 공개 대상이다. 이건 사생활 아니다. 라고 이제 규정한 게 이게 시험에 나왔었는데요. 직무를 수행한 이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를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사생활이에요? 공적인 자리에서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담당자 책임 그 공무원의 이름을 밝히는 것이 어떻게 이것이 사생활이겠느냐. 그래서 이건 사생활은 아니다. 사생활이 아닌 범주로 이렇게 묶어서 간다.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정보공개 청구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있잖아요. 정보공개 청구서. 그러니까 문서로 해야 되는데 말로 써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대신에 말로 하게 되면은 이건 이제 조서를 청구 조서를 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려가서 정보 공개 여부의 결정인데요. 며칠 이내에 이 결정해야 되냐? 10일입니다. 이런 거 날짜 잘 챙기셔야 돼요.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10일의 범위에서 그걸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요 이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게 정보공개심의회라고 하는 데죠. 정보공개심의에서 이건 공개해도 될지 안 해야 될지 아까 그 저 비공개 대상 정보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체크해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비용은요.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돈을 남겨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런데 이제 실비적인 측면은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게 남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비 차원에서는 비용 부담한다. 이 비용 부담한다는 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의 신청 같은 거는 비공개 결정 같은 게 났을 때 그럴 때 이제 이의 신청하는 것인데 이것도 문서로 이의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한 발 더 나가시려면은 거기 이제 그 뭐 20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날짜들을 좀 챙겨 놓으시면은 한 발 더 나가는 거고 행정심판 같은 것도 이것도 정보공개 여부와 관련해서 행정심판을 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그런 내용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3자의 이제 비공개 요청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저거 정보공개 청구했다고 하는데 저거 정보공개 청구하면은 저 정보공개를 해주면은 그러면 나의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비공개해달라고 이렇게 요청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자, 그다음에 정보공개위원회가 또 따로 있는데 아까 우리 전자정부 이런 걸 관장하는 데가 어디예요? 네, 그게 행정안전부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정보공개위원회 이런 것들을 이제 두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정보공개 업무 같은 것도 이제 행안부가 관장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 보시면은 정보공개위원회와 정보공개심의회 있잖아요, 그죠? 이 둘에 대한 비교가 되어 있어요. 정보공개위원회는 행안부 장관 소속이에요. 여기 시험에 또 언급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통령 소속에서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바뀌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왜 대통령 소속으로 했었을까요? 2008년이면은 이게 이명박 정부 들어섰을 때 그때 좀 낮춘 거죠. 이제 그랬는데 이렇게 기억하면 어떨까? 그냥 전에는 대통령이 직접 정보 공개 매우 중요하다. 국민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챙기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명박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정부 조직을 좀 축소하려고 노력을 좀 했었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우리가 기억하기 좋게 하려면, 이를테면은 그 진보 세력이 집권했을 때는 이런 거 민주성 같은 걸 더 강조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보수 세력이 집권했을 때는 효율성, 능률성을 더 강조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정보 공개를 해주는 것은 민주성에 가까워요, 효율성에 가까워요? 민주성이에요. 효율성은 좀 버벅거려져 이렇게 하면. 우리 원래 두 개가 가치가 상충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정보 다 막 오픈해주고 막 이러다 보면은 자꾸 이제 뭐 일을 할 때도 이 주눅든다 그럴까? 뭔가 이렇게 그죠? 뭐 일을 막 강력하게 하려고 하다가도 야 이거 나중에 공개되면은 좀 우리가 다칠 수도 있겠다 싶으면은 업무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소극적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보를 적극적으로 오픈하면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소극적으로 바뀔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급을 좀 낮췄구나 뭐 이렇게 생각해 놓으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거는 저의 뇌피셜이에요. 그냥 이제 그런 식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이 실제로 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건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 공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정도가 다를 겁니다. 다를 거고, 그러니까 급을 낮추지. 그잖아요. 그래서 이제 행안부 장관으로 이렇게 바꿨구나. 자, 그리고 이제 정보공개 심의에는 요거는 이제 정보공개 심의 여부니까 각 공공기관마다, 그러니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각 공공기관 이런 데들 해가지고 여기 공공기관의 범주가 이제 그렇게 이제 넓혀놓고 있으니까 여기 이제 정보 공개해야 되는 기관마다 설치가 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법으로 가보면은, 요 법은 이제 공공기관 운영법 그래가지고요. 이거는 이제 재무행정 차원에서 봐도 되고, 요 앞에 땡겨서 봐도 되고 뭐 그런데, 이건 전 조직 차원에서 그냥 한번 같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기억들 다 하시겠지만은 또 어떻습니까? 요게요. 보시면은 공공기관 운영법이라고 해가지고, 공공기관 운영은 이제 이거는 누가 주관하죠? 여기서 말하는 공공기관은 진짜 이제 정부 말고 공공기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 법마다 공공기관이라고 정해놓고 그 공공기관의 범위를 있잖아요. 이렇게 다 법마다 개별로 지정을 해줘요. 공공기관이란 말이 법마다 좀 다른 의미로 약간씩 좀 다르게 쓰여지는 경향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공공기관은 진짜 공공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조직 말고 나머지 공공기관 딱 잘라서 이거는 기재부 장관이 지정해서 고시하는 공공기관,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알겠죠? 네, 그래갖고 여기서 이제 공공기관이다 그랬을 때는 누가 지정 고시한다? 기재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관장합니다. 기획재정부가 이제 여기서 이제 지정하여 고시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평가돼요. 평가. 앞에서 우리 평가 봤는데 평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자, 봐봐요. 중앙행정기관은 어떻게 해요? 중앙행정기관. 여기는 평가를 어떻게 하죠? 평가를 여기는 자체평가를 하고, 필요하면은 재평가를 하죠. 필요하면 재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저 지방행정기관, 지방의 저 자치단체는 어떻게 해요? 여기는 자체평가를 해요. 자체평가라고 위임사무 있잖아요. 위임사무 관련해서는 이제 중앙행정기관장으로부터 이제 평가를 또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것이 너무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저렇게 평가가 이제 이루어지면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합동평가를 할 수 있게끔 해놓고 있잖아요. 행안부 장관이 주관해가지고 다 모아서 한꺼번에 평가하는 거. 맞아요? 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때요? 그 공공기관들도 정부 업무평가의 대상인데, 여기 업무평가는 내부평가라는 것이 아니라 무슨 평가를 한다고 그랬어요? 외부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외부평가. 얘네들은 그러니까 자체평가를 안 해. 자체평가를 안 하고 외부평가를 받아요. 그 외부평가를 누가 하냐? 여기 기재부에서 하는 거예요. 네,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경영성과 평가를 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죠. 기재부가 지정고시는 그럼 언제까지 하느냐? 이거는 1월 말까지 하는 거예요. 1월 말까지 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자, 이제 그때까지 지정고시 한다. 그래서 이 지정고시 하는 내용을 보면 여기 이제 들어오는 공공기관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공공기관으로 일단 첫 번째 공기업이 있죠. 공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준정부기관이 있죠. 준정부기관.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기타 공공기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숫자로 딱 잘라서 그냥 기준하는 것은 좀 이제 없애기로 하긴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과거에 보면 공기업과 이제 준정부기관은 50인 이상의 좀 사이즈가 좀 있어야 되는 이런 걸로 해놨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건들이 좀 더 까다롭기 때문에 공공기관 중에 기타 공공기관 수가 제일 많아요. 엄청 많아. 압도적이야.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이렇게 나눠지고, 공기업, 준정부기관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공사공단, 흔히 그죠? 공사공단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여기에다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기업의 종류로 시장형 공기업과
그 다음에 준시장형 공기업 있죠? 준시장형 공기업이 있었고, 준정부기관이다 그랬을 때 여기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위탁집행형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준정부기관이 바로 이제 기금을 관리하는 이런 일을 대신해주는 준정부기관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나눠서 보셔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나눠서 보시고, 공기업의 시장형 공기업이다 그러면은 여기 요건이 또 이제 있어요, 그죠? 요건이 있는데 요건이 어떻게 되죠? 요건을 보면은 자산 규모가 어떻게 돼요? 2조 원이에요. 2조 원 이상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자체 수입 비중이 어떻게 된다? 자체 수입 비중이 85%, 이 대통령령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에요. 얘네들은 85% 이상이 돼야지, 그래야지 이제 시장형 공기업이고, 그 외에 나머지가 준시장형 공기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우리가 좀 봤으면 하는 게 정부 부처형 공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죠? 정부 부처형 공기업. 이름을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사실은 이건 정부 조직 안에 들어와 있는 거라 이런 공공기관 아니에요. 공공기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걸 정부기업이라고도 그냥 하죠. 정부기업. 지방자치단체에도 이런 거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어때요? 거기는 지방직영기업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다 뭐냐면 그냥 공무원들이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정부 부처형 공기업이다라고 하는 거, 요거는 이제 별개로 보셔야 돼요.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게 크게 딱 4가지가 있잖아요. 우편, 그 다음에 이제 우체국에서의 뭐 이제 금융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조달 사무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은 또 하나가 이제 저거죠. 그 양국 관리. 이 4가지가 명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있잖아요. 정부 부처형 공기업처럼 취급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자체 수입을 가지고 운영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또 이제 이제 정부 부처형 공기업으로 본다, 이렇게 또 해주는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걸로 시험에 나왔던 게 국립극장 같은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 기본은 요 4가지가 이제 딱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20년도에 공공기관 지정을 보게 되면은 시장형 공기업 16개, 준시장형 공기업 20개, 이런 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대략 이게 뭐 36개밖에 안 되네요. 그죠? 36개. 공기업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공기업이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이 지방 공기업 빼고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이 36개구나. 그리고 이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13개, 그리고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 좀 많아요. 그죠? 82개. 근데 기타 공공기관이 209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구나. 그냥 그러고 지나갑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와서, 587페이지, 자율적 운영의 보장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 자율적 운영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 집어넣어야 되고,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그 다음에, 누가 출연해야 돼요? 정부가 출연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정부 지원액이 총 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이런 것들. 정부가 그리고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다. 아니면은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이지만은 뭐 임원을 임용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로 이거를 다 주관하고 있다 그러면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되려면 뭐 정부가 이거 우리가 운영하는 거야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출연했다, 아니면은 또 이제 말했다시피 이제 지분율이 뭐 50% 이상 된다,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또 이제 정부가 지원하는 게 총수입액의 2분의 1, 절반 이상은 정부가 주는 돈으로 여기 운영돼, 뭐 이렇게 된다든가, 그죠? 이렇게 되면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고, 그런데 이거 또 하나 체크할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는 데들이 있거든요. 없는 데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KBS, EBS입니다. KBS, EBS는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요 지정도 이제 기재부 장관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50인 이상의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거기 보면 이제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이외의 기관과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기타 공공기관 지정한다. 그리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라고 아직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재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공기업은 자체 수입액이 총 수입액의 어때요? 총 수입액의 2분의 1이라고 보시면 되죠. 2분의 1 이상인 기관 중에서 지정을 한다. 그리고 준정부기관은 이제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본은 2분의 1 이상, 그러니까 공기업이라고 하면은 여기는 이제 자체 수입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시장형 공기업으로 가게 되면은 85% 이상. 왜냐면 기업이잖아요, 이름 자체가.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자체 수입 비중이 엔간히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정부 돈을 다 꼬라박고 있는데 그걸 기업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기업은 자체 자생을 좀 해야 되니까 적어도 50% 이상은 자체 수입 비중이 있어야 되고 85% 이상이 되면은 이제 시장형 공기업이 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봐두시고, 시장형 공기업의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이라고 하는 거, 총 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데 그게 85%로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준정부기관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공공기관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6조에 거기 들어갈 말, 거기 1개월 이내라고 하는 것을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설치가 있는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또 기재부 장관이 주관을 하니까 이것도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 하에 이제 설치를 하는 것이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됐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기에 이제 위원장이 됩니다. 위원장이 돼요. 그 내용까지 확인해 보시고 넘어가서 보면 경영 공시가 있죠. 공공기관은 다음 각과의 상황을 공시한다 이렇게 봐두셔야 돼요. 경영 목표, 예산, 운영계획, 결산서 이런 것들은 다 공개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의 이사회는 기관장을 포함한 10원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2항 봐보세요. 제18조의 2항. 여기 시장형 공기업과 자산 규모가 2조 원 이상인 준시장형 공기업의 이사회 의장.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시장형 공기업하고요. 그 다음에 준시장형 공기업 중에서 자산 규모는 2조 원 이상인데 자체 수입 비중이 85%에 도달하지 못해서 아직 준시장형 공기업인데, 이런 데는요. 이게 기관장이 이사회 의장을 하지 않고 여기는 있잖아요. 이거 봐보세요. 비상임 이사 중에서 선임 비상임 이사라고 있어요. 선임 비상임 이사. 비상임 이사 중에서 대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 사람이 이제 여기에서 그 이사회 의장을 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 인사로 이사회 의장을 맡겨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이즈가 장난 아니잖아요. 시장형 공기업은. 그리고 또 이제 준시장형 공기업에서도 자산 규모가 2조 원 이상 사이즈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의 이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사회 의장은 자체 그 안에 기관장, 그러니까 공기업 사장이 맡지 말고 그냥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외부 인사. 그러니까 비상임 이사라는 얘기는 외부 인사라는 얘기예요. 상임 이사가 아니고 비상임이잖아. 여기 맨날 출근하는 사람 아닌 사람. 그 비상임 이사인데 그 중에 대빵. 선임 비상임 이사가 여기 이제 이사회 의장을 맡는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고 뭐 나머지들은 이제 기관장이 이사회 의장을 맡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위원회를 설치하거나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감사위원회 있잖아요. 방금 전에 그 기준에 따르는 여기 이제 시장형 공기업과 자산규모 2조 원 이상이면 감사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제 통제 차원에서 감사위원회가 따로 있어야 된다 또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선임 비상임 이사에 대한 얘기가 21조에 나와 있어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선임 비상임 이사 1인을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선임 비상임 이사는 비상임 이사 중에서 자기들끼리 이제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3조에 이제 보면은 요거는 이제 기금에 대한 이제 운용심의회 같은 것들이 또 있습니다. 아까 준정부기관 중에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있잖아요. 여기에는 기금운용심의회 같은 것들을 따로 둬서 기금을 함부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또 견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원 그랬는데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그 다음에 감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공무원 임원의 임면 그랬습니다. 여기는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기업의 이제 기관장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공기업의 감사 이런 사람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가 이 자리들이 역관적인 요소가 되게 커요. 역관적인 요소가 되게 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이런 거죠. 뭐 대통령 선거 때 좀 도와준 사람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많이 가지.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있는 그 직원들이 낙하산 인사 반대한다고 맨날 데모하고 그렇게 하는 게 시위하고 그러는 게 이런 이제 역관제적인 요소 때문에 그래요.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 반대한다 이러면서 막 하잖아요. 자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넘어가 볼까요? 그리고 여기 이제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도 거기다 대통령이에요. 대통령들을 다 채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회계연도는 뭐 원래 회계연도를 따르는 것이고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같은 것들을 수립해야 되니까 이런 계획은 전부 다 5년이에요. 우리나라가 이제 중장기 비전을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간다 그럴 때는 다 5년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 조직론에 관련된 법을 쭉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국가공무원법 이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네, 이제 인사행정론에 관련된 법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수고하셨어요.